자, 우리가 댐을 건설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인간의 발전과 자연의 보존, 이 둘 사이의 끝없는 줄다리기는 이게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 아니겠어요? 오늘은요, 이 오래된 딜레마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자료를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이 질문 일단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요. 지금부터 시작될 두 관점의 팽팽한 대립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결국 이 거대한 논쟁은요, 딱 두 가지 세계관의 충돌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마치 한쪽엔 인류 문명의 깃발이, 다른 한쪽엔 원시림의 깃발이 펄럭이는 것 같달까요? 자, 그럼 먼저 인간을 세상의 중심에 놓는 관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럼 수세기 동안 서구 사상을 쭉 지배해왔고 어찌 보면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관점이죠. 바로 이 관점부터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도구 상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강이나 숲, 동물 같은 것들은 전부 인간이라는 장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도구인 셈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우리한테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철학자 칸트가 바로 이 관점에 아주 강력한 이론적 뒷받침을 해줬는데요. 그게 바로 이성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고, 그게 없는 다른 모든 존재는 인간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정말 명확하죠. 근데 말이죠,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 인간 중심의 시각에 아주 강력한 도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작은 움직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거대한 파도가 되는 게 보이죠? 특히 1962년 레이첼 칼슨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 한 권으로 세상에 엄청난 경고를 날렸잖아요. 바로 그때부터 더 이상 인간만이 주인공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정말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인간만을 위한 도구상자라는 생각에 대한 첫 번째 반격이 바로 이 생명중심주의예요. 이 관점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인간만 특별한 게 아니야. 길가에 핀 작은 들풀 하나부터 숲속의 사슴까지 살아있는 모든 건 그 자체로 존재할 권리가 있어 라고요.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이 말이야말로 생명중심주의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윤리라는 게 어떻게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만 머물 수 있느냐? 모든 생명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으로 넓혀져야 한다! 라는 아주 강력한 외침인 셈이죠. 자, 여기서 관점이 한 단계 더 넓어집니다. 이제는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생태 중심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시각에서 보면 인간엔 그저 이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을 이루는 수많은 실가닥 중 하나일 뿐인 거죠. 훨씬 더 겸손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연 우선 관점이 가진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뭐냐면요, 바로 종차별주의라는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이나 성별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종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도 똑같은 종류의 차별이고 편견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도발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 먼저냐 자연이 먼저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선택이 우리를 종종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극단적인 대립을 좀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시도가 바로 이 원 헬스 모델입니다. 인간의 건강, 동물의 건강, 그리고 환경의 건강이 결국엔 다 하나로 연결이 된 운명 공동체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굉장히 희망적인 접근 방식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분석 자료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에 모든 생명이 다 똑같이 소중하다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한 명의 아이를 구하는 것과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를 살리는 것, 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할까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할 기준이 없다면 이 아름다운 이상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럼 이 교착 상태를 벗어날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분석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제3의 차원을 제시합니다. 진짜 문제는요, 인간이냐 자연이냐 하는 이 선택지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둘을 하나의 수평선 위에 딱 올려놓고 끝없이 싸우게 만드는 이 평평한 세계관, 바로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이 구도 안에서는요, 영원히 승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정말 놀랍도록 과감한데요. 바로 이 평평한 세상에다가 수직축을 하나 새로 짜는 겁니다. 인간과 자연, 그 둘 위에 존재하면서 모든 것의 가치를 판단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절대적인 기준점,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 같은 최고선을 새로 짜는 거죠. 이 새로운 틀의 심장, 그게 바로 최고선이라는 개념입니다. 라틴어로 가장 높은 선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아이와 박테리아 사이에서 고민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할 궁극적인 기준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최고선이 그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이 제3의 길에 신중심주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우주의 중심에 인간이나 자연을 놓는 게 아니라 신 혹은 어떤 초월적인 원리를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과 자연은 더 이상 서로 싸우는 라이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위대한 질서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점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더 이상 자연과 싸우지 말고 더 높은 목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라. 특히 인간에게는 자연을 지배하는 왕의 역할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잘 보살펴야 하는 겸손한 관리자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교황 바오로 6세의 인용문이 핵심을 정말 잘 짚어주고 있는데요. 아무리 대단한 과학기술 발전이라도 그걸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도덕적, 윤리적 토대가 없으면 결국엔 인간에게 해가 될 뿐이라는 거죠. 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딱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 관점의 전환이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바꿔 놓는가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자료는 인류에게 아주 새로운 역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거대한 정원의 정복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쓸모없는 잡초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정원의 아름다움을 유일하게 알아보고 소중히 가꿀 수 있는 존재, 바로 정원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끝을 맺습니다. 최고선이라는 이 고대의 지혜가 과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가장 시급한 환경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